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47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77일차고요. 오늘 또 놓아버림, 그렇죠? 놓아버림의 181페이지 겸손. 자부심에서 이제 자부심 안에서 이제 겸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죄책감 때문에 자부심을 억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죄책감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 죄책감이나 이게 어떤 한 가지 사건에서 20에서 175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늘상 나는 두려움만 느낀다라는 100의 수준에서 있구나가 아니라 동시에 이 8가지를 다 그 안에 다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죄책감 때문에 자부심 맨 아래에서 맨 위에 30이죠. 30에서 175인데 죄책감 때문에 자부심을 억제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 자부심의 에너지에 죄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표를 붙이고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속에서 자부심을 억제하거나 감추는 것. 죄책감 때문에 마음속에서 자부심을 어떻게 억제하거나 감춰버리는 거지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억제하거나 감추는 것 또는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 회피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부심의 에너지가 감지하기 힘든 새로운 형태를 취하는데 이를 영적 자부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억제를 해놓고 나서 이걸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은 하지 않고 억제를 시켜놓잖아요. 감추는 거예요. 나의 자부심을 감추는 거죠. 그럼 감추다 보니까 그게 다른 형태로 감지하기 힘든, 감지하기 힘든 또 다른 형태로 나는 영적으로 자라고 있어. 라고 해서 영적인 자부심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참 깡패다, 영적인 깡패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자부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내 존재에 대한 것에 크게 확장시켜 놓았는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확장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확장시켰는지 그런 것들 왜 자부심에 걸리지? 뭐 때문에 그렇지?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는 에고인데 여기에서 확장되면서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주차장에 이제 끝판왕 그 한 일주, 2주 정도 안에 있었던 그게 이제 결국은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저기서도 또 뭔가 오는데 막 또 소름 끼치고 문자만 와도 소름 끼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사소한 것 중에 한 가지죠, 그냥. 그것만 해결해서 전부 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고 나의 자부심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계속 내려놓고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 수업이 우선적으로 되면서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내 마음의 그릇을 확장시키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예요. 5년 안에는 1억씩은 벌 수 있다. 행동만 하면. 그죠? 행동을 하면 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그래, 5억을 벌려면 진짜, 아니, 1억을 벌려면 500명이 있어야 돼요. 최소 이제 했을 때 500명. 500명을 담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되나? 이게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5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영적 자부심으로도 가는데 감춰놔서 내가 왜 그러는 건지를 잘 알아차리고 각성해야 되죠. 제가 왜 저럴까? 그렇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쟤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에 찬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느낌이 편치가 않다. 자부심에 차 있으면 첫 번째 느낌이 편하지가 않다. 편하지가 않고
자부심에 찬 상태는 사랑의 소통과 표현을 방해한다. 자부심에 사람과 찬 사람 상태와 자부심에 찬 상태에 있는 상태는 사랑의 소통과 표현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소통과 표현을 우리는 성취를 자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성취를 자부하는 사람들을 하지만 그들이 자부심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부심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자부심을 지녔는데도 그냥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부심을 영적인 죄로 보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부심에 고착될 뿐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해결책은 자부심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파헤치는 방법으로 자부심을 단순히 놓아버리는 것이다. 먼저 파헤쳐서 얘의 성질이 어떤 건지 무엇이 그런지를 먼저 알고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일단 자부심의 본색이 보이면 자부심도 쉽게 항복할 수 있는 감정이 되어버린다. 본색을 보면 먼저 이렇게 자문한다. 저도 그게 뭐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좀 뭐지? 하면서 있잖아. 그게 뭐지? 하고 생각하면 기분이 탁 나쁜 거예요. 근데 낮은 의식에서 막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낮은 의식에서의 낮은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거고, 나 역시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내가 자부심에 있으니까 그게 같은 선상에서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그걸 내 것만 해결하면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상대방은 낮은 에너지에서 어떻게 하든 뭐 하든 그냥 내 것만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자부심의 손색이 보이면 자부심도 쉽게 항복할 수 있는 감정이 되어버리는데 자부심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 자부심은 어디에 쓸지? 그렇죠? 자부심은 어디에 쓰는 것일까? 자부심이 주는 이득은 어떤 것인지? 나는 왜 자부심을 추구할까? 자부심으로 무엇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상실감 없이 자부심을 놓아버리면 나의 실상에 대해 어떤 점을 깨달아야 할까? 그 답은 상당히 명백하다. 요거 나의 자부심을 찾아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자부심을 어디에다 쓰고 싶어서 그러지? 이득이 뭐지? 뭘 추구하자는 거야?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그걸 잘 한번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참 중간중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을 굉장히 잘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상실감 없이, 우리는 그 상실감 때문에 못 놓아버리는 게 있거든요. 이걸 놓으면 큰일 나고 상실감을 가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조용한데 이 책을 다시 한번 여기 있잖아요. 참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상실감 때문에 자부심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나의 상실감에 대해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그 답은 상당히 명백하다 그랬어요. 속으로 자신을 왜소하게 느낄수록, 속으로 자신을 왜소하게 느낄수록, 무능하고 별 볼 일 없고 무가치하게 느낄수록 우리는 그런 느낌을 자부심의 감정으로 대체 더 크게 보상받으려고 한다. 어떻게 해요? 나의 왜소함, 속으로 자신을 왜소하게 느낄수록, 내가 속으로 자신을 왜소하게 느낄수록 신념도 그거잖아요. 버려진 아이가 크겠어요. 그렇죠? 하찮은 아이가 이 자기 자신이 크겠어요. 작단 말이에요. 나는 하찮다. 나는 부모님이 뭐라 그랬지? 실망스러운 존재라 그랬나? 뭐였더라? 그 실망스러운 존재다. 버려졌다. 뭐 막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서 그런 아이가 크지 않다는 거죠. 왜소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버려졌다, 버려졌고, 뭔가 이게 이제 버려졌다는 거. 엄마한테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참, 그냥 가만 보면 참 정신세계가 이렇게 버려지지 않은 것도 알아. 그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을 없애라 하는데도, 그쵸? 그래서 그냥 이해는 해. 이해한 게 다 아는 게 아니라 이해했지만 내가 느끼는 이 맥락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맥락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왜소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는 거고.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예쁘고 똑똑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보면 또 보면 막 뭐가 이제 힘들다고 할 때 이래 보면은 참 희한하네 하면서 저래 예쁘고 똑똑한데 왜 그렇지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가면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좀 기분이 좀 잘하는 게 없는데 뭐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대견함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별로 에너지가 뚝 떨어질 때는 진짜 잘하는 게 뭐지? 한 개도 없네.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잘하는 거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그 왜소한 내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능하다, 별 볼 일 없다, 무가치하다. 느끼는 거죠. 내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자부심의 감정으로 대체를 하는 거. 얘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부심의 감정으로 대체를 해서 크게 보상을 받는 게 자부심이다. 나의 왜소함의 반대. 반대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면 내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는 그 왜소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할수록 자부심이라는 목발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항복하면, 나는 왜소하다라는 것을 항복하면 자부심이라는 목발에 의지하지 않는다. 쩔뚝, 그러니까 몸은, 장애가 있는데, 이 목발을 잡는다고 해서 목발이 자부심 같다라는 거죠. 근원적으로 이 왜 장애가 와 있는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한 건 해결을 하지 않고 목발을 짚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부심 대신에 이른바 겸손이 들어서서, 자부심 대신에 겸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겸손이 들어서고, 주관적으로는 평화로,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한다. 겸손이 들어오면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겸손은 공개석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겸손을 자부하는 모습이나 거짓된 겸양과는 뚜렷이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석상에서 뭐 겸손한 것 같이 겸손을 자부하는 거짓된 경량, 거짓된 거죠.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짓된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뚜렷이 구별이 된다. 정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 느낌이 다르잖아요. 전에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집안이 부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아들만 둘 있는 집안이 있죠. 가깝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드님을 먼저 접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느낌이 틀리다는 거예요. 느낌이 틀리다고.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이렇게 존중해주는 진짜 느낌. 꼭 아줌마 같고 남자인데 아줌마 같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아저씨 같은 느낌보다 아줌마 같은 느낌이 있다. 그거 표현을 하는데 겸손한 거죠. 그러니까 잘 들어주고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진짜 겸손하면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심 이런 게 진정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친절한 척, 괜찮은 척, 그걸 하는지조차 모를 때는 그냥 친절한 척이라도 하는데 뭔가 딱 걸려버리면 그 친절한 척자차도 안 나오잖아요. 근데 끝까지 친절한 척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어쨌든 그 본인들의 그 에고의 어떤 자부심을 감추기 위한 어떤 습관, 패턴들이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짓된 겸양이란 자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내놓고 떠벌리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내놓고 떠벌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자기 업적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자기 업적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척하는 것. 그죠? 그래서 참된 겸손은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 스스로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다. 참된 겸손을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겸손하고 큰 아들도 겸손하죠. 뭔가 인사할 때 다른 것 같아요. 인사할 때도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푹 숙여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있다 딱 인사하는. 그래서 제가 언제 그렇게 인사를 잘 하나 보니까 초상집 가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초상집 가서는 진심으로 이렇게 인사를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해야 되잖아요. 또 가시는 분들한테야 뭐 그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겸손함, 그죠? 그 부잣집에 그 큰 아드님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인사할 때 대충 이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보면서 대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충 하는데 진심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겸손한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뀌어야죠. 진짜 진실되게. 그래서 어, 참된 겸손은 겸손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 스스로는 느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겸손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정이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진정으로 겸허한 사람은 굴욕을 느낄 수가 없다. 겸허하면 굴욕을 느낄 수가 없고 굴욕의 면역이 되어 있다. 방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상처받지 않으므로 타인이 가하는 비판적인 공격을 경험하지 않는다. 타인은 뭐 비판을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네, 그렇죠?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던 거를 표현을 하는 건데 거기에 흔들거리잖아요. 거기에 경험하지 않는다. 비판적인 공격에 겸손한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는다. 타인이 가하는 비판적인 언사는 비판자 자신의 내면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여길 뿐이다. 어제 작전을 짰어요. 딸하고. 왜냐면 어제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한 두 번 정도 아버지에 대한 거를 자기도 이제 빡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달라지는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들이 발표를 하고. 근데 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제 며느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님이 너는 막 내가 말이야 맨날 때린 것 마냥 그렇게 발표를 하면 어떡하는데 하면서 두 번 발표했는데 세 번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저희 며느리는 그냥 숨기는 게 잘 없어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되게 며느리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 하는 거여서 그래? 아닌데 이거는 아빠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발표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어제도 안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건 안 하고 딴 것만 하더라고요. 어제 보니까는 딴 얘기만 실실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얘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도 끝나고 나면 뭔가 에너지가 기분이 좋은가 봐요. 핵심적인 거 안 해도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랬죠. 아, 세 번씩이나 얘기하고 막 자꾸 훈수를 들면 뭐 어제도 뭐 제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근데 왜곡돼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자기가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똑바로 말아줘도 똑바로 바로 해서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왜곡돼서 뭔가를 조금 얘기는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자기가 받아들인 거라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자기가 느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곡됐는데 그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이제 저희 이제 딸하고 작전을 짰죠.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해서 발표하기 직전에 손녀를 데리고 나가도록 하게 만들자. 재워야 된다 하든지 차로 보내든지 아니면 슈퍼를 다녀오게 하든지 뭔가는 작전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얘 나가면 금방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손녀가 나가면 금방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표를 좀 더 아버지에 대한 거, 엄마에 대한 억압되어 있던 거 그런 기대가 많으니까 답답하다고 더 억압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도록 이제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막 작전을 어제 막 짰는데, 어쨌든, 어, 타인이 가하는 비판적 언사는, 타인이 비판하는 비판적인 그 언사는 비판자 자신의 내면 문제라는 거죠. 내면 문제예요. 내 얘기를 하든 어쨌든 내면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이제 자꾸 각성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데 걸리는 것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 누가 넌 내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지? 라고 하면 넌 네가 진짜 꽤나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진정으로 겸허한 사람은 질문자에게 남을 시샘하는 문제가 있을 뿐 질문 자체에는 애당초 현실의 근거가 없음을 안다. 애당초 현실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겸허한 사람은 질문자에게 남을 시샘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넌 내가 꽤나 잘났다고 생각하지라는 거는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시샘을 하기 때문에 너 잘났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상대방에게는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근거가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상할 것이 없으므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의 문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부심에 찬 사람은 이런 질문을 모욕으로 여겨서 자부심에 찼을 때는 모욕으로 여겨 상처받기도 하고 말로 대받아치기도 하며 폭력으로 끝맺는 경우도 있다. 폭력으로 끝맺는 경우도 있다. 야, 이거 폭력으로 끝맺는 경우도 있구나. 뭔가 지금 얘기하려고, 누군가 보면 얘기하려고 지금 그랬는데, 대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너무 그룹에 응, 응집력을 떨어뜨리는데 제가 알아요. 그것을 제가 했었다는 것을 알거든요. 내가 이런 걸 했었구나. 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될까 봐 내가 했었구나. 그랬는데 또 그러면서도 막 그런 제가 했던 것들을 너무 여기서 저기서 사람도 안 많지 지금 현재 나온 사람도 많지도 않은데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조금 편안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타이밍이 아직 안 와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이게 잘못되면 자부심에 찬 사람은 이런 질문을 모욕으로 여겨가지고 자부심에 차 있죠. 나도 자부심의 차이는 차 있어서 모욕으로 여기고 상처받기도 하고 말로 대받아치지는 못할 거예요. 꼭 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폭력으로 끝맺는 경우가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겠구나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 문제부터 내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음, 그 순간에 제어를 하는 것도 그렇죠? 순간에 제어하는 방법들, 그런 게 딱 잡히는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83페이지. 환희와 감사. 환희와 감사. 겸손, 환희와 감사. 자부심은 때로 성취할 동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대체물은 어떤 것일까? 환희가 답이 될 수도 있다. 자부심을 대체하는 것은 환희다. 성공적인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자부심 대신 환희를 얻는다면 문제가 될까? 자부심에는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따르기 때문에 조만간 인정받지 못한다면 분노와 실망으로 상처받기 쉽다. 그러니까
도와줘도 뭔가 나중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야. 도와줘도. 내가 무주상보시 540. 내가 누구를 어떤 것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모르는 그냥 봉사만 하고 있는 보시만 하고 있는 무주상보시 540이잖아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으이씨 내가 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해하면서 아이들이 되들어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 자부심 때문에 그렇죠? 네. 욕망, 바라는 마음,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어떤 부딪혔을 때 이제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어떤 목표를 이루려는 동기가 기쁨과 즐거움, 성취에 대한 사랑, 성취가 안겨줄 내적 환희에 있다면 타인의 반응에 상처 입지 않는다. 어떤 목표를 그래서 존재에 대해서 먼저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맞는 행동과 거기에 맞는 물질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행동의 유형으로 타인의 반응을 끌어내려는지를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아픔에 고통받기 쉬운지도 깨달을 수 있다. 어떤 선택과 행동의 유형으로 타인의 반응을 끌어내리려는지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아픔에 고통받기 쉬운지도 깨달을 수가 있다. 고통받기 쉬운지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선택과 행동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버릇, 표정, 옷 입는 스타일, 선호하는 소지품의 종류, 자가용 브랜드, 살고 있는 집의 종류, 집 주소지, 자신이 다닌 학교,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구입하는 제품의 상품 등이 있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이런 것에서 얻는 자부심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다. 이제는 상표가 아예 옷이나 개인 용품의 거죽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표도요, 이제 안에 옛날에는 안에 있었잖아요. 감춰져 있었던 상품이 밖으로 나와 있고, 크게 나와 있고, 막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럴수록 그게 이제 나 자신의 자부심, 나 이런 거, 이런 정도의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걸 입는 거야. 비싼 걸 신고, 비싼 걸 들고 다녀. 나의 자부심을 이제 대체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갈키와 샵 상표까지 자랑하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그럴 수도 있다. 아직은 아무도 착안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디자이너 이름을 선명하게 새길 갈키와 샵까지 보란 듯이 들고 다닐지도 모른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 이건 그 전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새긴 거, 선명하게 새긴 거, 그렇죠? 이런 샵까지 보란 듯이 들고 다닐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이런 사실은 자부심이 지닌 또 다른 문제점을 시사한다. 자부심이 지닌 문제점을 시사한다. 요새는 좀 덜 사긴 하는데, 저희 막내 같은 경우도. 아유, 뭐, 저는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고 잘 몰랐어가지고 큰 거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사소한 거. 한때는 막 명품을 사서 그걸 또 팔고 또 다시 돌리고 팔고 돌리고 막 그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요새는 요새도 뭐 들고 다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시켜야죠. 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자부심이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20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지구상에서 78%가 지구상에서 이 자부심에 딱 걸려 있는 거죠. 네. 78%니까, 지구상이 78%니까 엄청나게 얼마나 많겠어요. 80%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공부하고 있는 팀이라는 거. 그쵸.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 또 서울에서 하고, 이제는 다다음 주 15일 날 화요일 날 시크릿 입금하고요. 11월 2일, 3일 날 깨달음 시크릿, 성공 관련된 시크릿을 하러 갑니다.
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음성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